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5장 채석공. 헨리 캐번디시가 런던에서 실험을 끝낼 무렵에 640km 떨어진 에든버러에서는 제임스 허턴의 죽음으로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물론 허턴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지만 존 플레이페어라는 사람이 모욕을 당할 걱정 없이 허턴의 결과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과학계에는 좋은 소식이었다. 모든 면에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활기 넘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허턴은 함께하기에 좋은 사람이었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이상할 정도로 느린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지를 못했다. 어느 전기 작가가 크게 한탄했듯이 그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거의 모든 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1795년에 그가 남긴 걸작인 지구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의 선조인 땅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바다 표면 위에 있었던 육지보다 앞서 있었던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의 육지는 여전히 바닷물 아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는 거의 혼자서 지질학이라는 과학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다. 1726년 유복한 스코틀랜드 가정에서 태어난 허턴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평생 동안 상당한 비용을 쓰면서 가벼운 일과 학문을 즐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농학으로 관심을 돌려서 베릭쇼의 가족농장에서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들판과 가축의 실증을 느껴버린 그는 1768년부터 에든버러로 옮겨가서 석탄재로부터 연화 암모늄을 생산하는 사업에 성공을 했다. 그는 여러 가지 과학 연구로 바꾼 생활을 했다. 당시 에든버러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허턴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다. 그는 오이스터 클럽이라는 사교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화학자 조지프 블랙, 철학자 데이비드 휴므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고 가끔씩은 벤저민 프랭클린이나 제임스 와트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의 전통이 그랬듯이 허턴은 광물학에서 형이상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화학실험을 하기도 했고 석탄 채광이나 운하 건설법을 고안하기도 했고 암명 광산을 둘러보기도 했으며 유전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했고 화석을 수집하고 비가 내리는 이유와 공기의 조성, 운동법칙 등에 대한理論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질학이었다. 열광적으로 호기심이 강했던 시기에 사람들이 흥미를 끌었던 의문 중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것도 있었다. 오래된 조개 껍질 같은 해양 생물의 화석이 산 꼭대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문 중에 하나였다. 도대체 그런 화석들이 어떻게 그곳까지 옮겨졌을까?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수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조개 껍질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해수면이 오르내리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 사람들은 산과 언덕과 다른 모든 것들이 지구 자체만큼이나 오래됐고 조개 껍질들이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세계적인 홍수 때문일 것이라고 믿었다. 수성론
뭐 물에서 생겨났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와 달리 화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성론 지구의 표면이 화산이나 지진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게 되었을 뿐이고 변덕스러운 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화성론자들은 홍수를 일으켰던 물이 모두 어디로 갔는가라는 고약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때 알프스를 덮을 정도의 물이 있었다면 그 물이 현재처럼 홍수가 지나간 후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구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조개 껍질이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갔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허터는 바로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 대한 관찰로부터 바위가 침식되어서 흙이 만들어지고 그런 흙이 시냇물과 강물에 의해서 끊임없이 씻겨 내려가서 다른 곳에 퇴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만약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지구는 편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새로운 산과 언덕이 생겨나는 과정이 반복되려면 어떤 형태이건 재생과 융기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침내 그는 산 위에 있는 해양 화석이 홍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이 융기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암석과 대륙이 만들어지고 산맥이 융기되는 것은 지구 내부의 열 때문이라는 사실도 유추해냈다. 지질학자들이 그런 이론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서 판구조론으로 받아들이기까지 20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허턴이 제기한 이론에 따르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그의 이론은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다. 1785년에 허턴은 자신의 이론을 긴 논문으로 정리해서 에든버러 왕립학회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발표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형성 원인이 분리된 구조 안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구조가 열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구조를 구성하는 적절한 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광맥을 구성하는 틈이 만들어진다. 그 원인이 틈이 만들어지는 구조의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다. 가장 심한 균열과 파열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그 원인은 아직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지구의 단단한 구조에서 나타나는 모든 균열과 단층에서 광물이나 광맥의 적절한 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짐작도 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더 길게 표현하면 더 분명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동료들의 격려 때문에 그는 10년에 걸쳐서 완성한 걸작을 1795년에 2권의 책으로 출판했다. 모두 1000쪽에 가까운 그의 책은 회의적으로 여기던 동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못했다. 무엇보다도 내용 중에서 거의 절반은 프랑스 책들을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더 형편이 없었던 제3권은 허턴이 사망하고 100년이 훨씬 지난 1899년에야 발간이 되었고 미완성이었던 제4권은 결국 발간되지 못했다. 허턴의 지구에 대한 이론은 중요한 과학 고전 중에서 읽은 사람이 가장 적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질학자였고 모든 것을 읽어봤던 찰스 라이얼조차도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행스럽게도 허턴에게는 유명한 일기작가인 보즈웰,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세뮤얼 존슨의 생애를 저술한 대표적인 일기작가과 같은 역할을 해준 존 플레이페어가 있었다. 에든버러 대학의 수학 교수였고 그에 가까운 친구였던 존 플레이페어는
비단결 같은 글을 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허턴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덕분에 허턴이 주장하고 싶어했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플레이페어는 허턴이 사망하고 5년이 지난 1802년에 허턴의 이론을 쉽게 해설한 지구에 대한 허턴 이론의 해설을 발간했다. 그 책은 지질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다. 물론 1802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사정은 곧 바뀌게 됐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807년에 런던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던 13명이 코벤트 가든의 롱에이커에 있는 프리메이슨 주점에 모여서 지질학회라는 사교 모임을 결성했다. 7. 프리메이슨이 나오네.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잔의 독한 마데이라 포도주를 곁들인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지질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었다.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식사비를 꽤 비싼 15실링으로 정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본부를 가진 정식 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비록 남성들만의 모임이었지만 프리메이슨도 그렇죠.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회원 수는 400명을 넘어섰다. 이제 지질학회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회였던 왕리 파케의 명성을 위협할 지경이 됐다. 회원들은 11월에서 6월 사이에는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가지고 여름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야외 답사를 하러 다녔다. 이들은 광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그런 생활을 취미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부와 여유를 가지고 있던 신사들이었다. 1830년에는 회원이 745명으로 늘어났다. 그런 식의 모임은 다시 볼 수가 없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질학은 19세기 사람들을 흥분하도록 만들었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떤 과학 분야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머체스는 1839년의 경사, 암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루하게 설명했던 실르리학에는 한 권에 8기니일 정도로 비쌌을 뿐만 아니라 8기니는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 허턴의 책처럼 읽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4판까지 발간됐다. 허치슨의 후원자들까지도 그 책에서 문학적 매력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위대한 찰스 라이엘이 184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에서 몇 차례 강연을 했을 때에도 해양 지오라이트와 비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규산 알루미늄 광물로 흡착제나 분리용 분자체로 이용된다. 순가이트? 해양 제올라이트와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의 지지운동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읽기 위해서 당시로는 놀라운 숫자였던 3,000명의 청중이 로엘 연구소 강당을 가득 메웠다. 경사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영국의 지식인들은 시골을 찾아가서 그들의 표현처럼 약간의 돌깨기 작업에 빠져들기를 좋아했다. 그런 작업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그들은 모자와 검은 옷으로 정장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옥스퍼드의 윌리엄 버클랜드 목사는 야외 탐사를 나갈 때는 학사복을 입는 버릇이 있었다. 야외 답사를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다. 앞에서 설명했던 머치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30년이 넘도록 여우를 쫓아다니고 사냥총으로 날아가는 새를 잡는 일에 열중했고 또 타임즈를 읽거나 카드게임을 즐기는 이외에는 다른 취미가 없었던 그가 우연히 암석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지질학 분야의 거장으로 자리잡게 됐다. 한편 초창기에 사회주의자였고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과 같은 도전적인 제목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던 제임스 파킨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794년에 극장에서 조지 3세의 목에 독화살 권총을 쏘아 암살하려던 별난 장난감 총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파킨슨은 추미런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수갑을 차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추방되기 직전에 소문없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보수적인 생활로 돌아선 그는 지질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질학회의 발기 회원이 됐고 지질학 분야의 고전으로 50년 동안 계속 출판됐던 9세기 유기 유물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당시에는 떨리는 마비라고 불렀고 그 후에는 파킨슨씨 병으로 알려지게 된 질병에 대한 연구로 더욱 유명하다. 파킨슨이 유명했던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는 역사상 유일하게 1785년에 복권에 당첨되어 자연사 박물관을 얻게 된 사람이었다. 런던의 레스터 광장에 있던 그 박물관을 건립한 에스턴 레버 경은 무절제한 유물 소집으로 결국 파산을 해버렸다. 파킨슨은 1805년까지 그 박물관을 소유했지만 더 이상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소장품을 나누어서 팔아버렸다시피. 성격이 독특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남긴 사람이 바로 찰스 라이얼이었다. 라이얼은 허튼이 사망했던 해에 11km 떨어진 키노디라는 마을에서 출생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술을 많이 마시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싫어했던 어머니 때문에 영국 남부 해프셔의 뉴포레스트에서 자랐다시피 19세기 신사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듯이 라이얼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찰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신단테와 이끼류에 대한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영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르토트리키움 라일리라는 이끼의 이름은 그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라이얼도 자연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야외 탐사에서 학사복을 입는 것으로 유명했던 윌리엄 버클랜드 목사에게 매료된 후로는 평생을 지질학에 빠져들었다. 버클랜드도 재미있는 기인이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괴팍한 버릇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특히 그는 야생 동물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기인 크고 위험한 짐승들을 집 안이나 정원에 뛰어다니도록 놓아두기도 했다. 그는 또한 생존하는 모든 동물을 먹어보고 싶어 했던 것으로도 유명했다. 버클랜트는 손님들에게 구운 돼지쥐, 기니피그, 반죽을 씌운 쥐, 구운 고슴도치, 삶은 동남아시아 민달팽이를 내놓기도 했다. 버클랜드는 그런 음식들을 모두 좋아했지만 집 두더지는 역겹다고 싫어했다. 그런 그가 동물의 분뇨가 화석화된 분석의 전문가가 된 것은 당연했고 자신이 키우던 동물로 만든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는 진지한 과학 연구를 할 때도 매우 특이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버클랜드 보이는 남편이 갑자기 흥분했어. 여보, 멸종한 파충류 카이오테리움의 발자국은 거북이 발자국처럼 생긴 것이 분명해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14. 두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부엌으로 달려갔다. 부인이 급하게 만든 밀가루 반죽을 식탁 위에 펴놓았고 버클랜드 목사는 집에서 기르던 거북을 잡아왔다. 거북을 밀가루 반죽 위에 올려놓고 막대기로 찔러서 걸어가도록 한 두 사람은 정말 그 발자국이 버클랜드가 연구하던 화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찰스 다윈은 버클랜드가 어릿광대와 같다고 생각했다. 다윈은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라이얼은 버클랜드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를 좋아했던 라이얼은 1824년에 그와 함께 스코틀랜드를 둘러보기도 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라이얼은 곧 변호사 일을 포기하고 전업으로 지질학 연구를 시작했다. 라이엘은 지독한 근시였고 사팔뜨기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가 생각에 잠길 때는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특유한 버릇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14. 두 개의 의자에 걸쳐서 앉아있기도 했고 다윈의 표현에 따르면 일어선 자세로 머리를 의자 바닥에 대고 있는 자세로 쉬기도 했다.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들면 의자에서 엉덩이가 마루바닥에 닿을 정도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있기도 했다 싶어. 라이얼이 유일하게 직업을 가졌던 기간은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지질학 교수로 있었던 1831년에서 1833년까지였다. 그는 1830년에서 1833년 사이에 3권으로 된 지질학의 원리를 발견했다. 그 책의 내용은 한 세대 전에 허턴이 처음 주장했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다듬은 것이었다. 라이얼은 허턴이 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플레이페어가 다시 쓴 책은 열심히 읽었다. 허턴과 라이얼의 시대 사이에 새로운 지질학적 논쟁이 불거졌다. 오늘날은 그 논쟁을 과거의 수성론과 화성론 논쟁과 혼동하기도 한다. 격변설 카타스트로피즘과 동일 과정설 유니포미타리아니즘 사이의 논쟁은 이름과는 달리 오랫동안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격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모양이 지형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그런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이 대부분 홍수 때문이었기 때문에 격변론을 수성론과 같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 버클랜드와 같은 성직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까지도 본격적인 과학 문제로 만들어주는 격변설에 관심이 많았다. 반면에 동일과정설에서는 지구상에서의 변화가 점진적인 것이고 거의 모든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느리게 일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은 허턴이었지만 라이엘의 책이 더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이엘을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로 여기게 됐다. 라이엘은 지구상에서의 변화는 균일하고 일정하게 일어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이 일은 모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이엘과 그의 추종자들은 격변설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싫어했다. 격변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동물들이 멸종되고 새로운 종들이 다시 출현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박물학자 T.H. 헉슬리는 그런 주장을 화가 나서 포커판을 뒤엎고 새로운 카드를 가져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장난스럽게 표현했다 싶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정말 편리한 방법일 수가 있다. 라이엘의 지적처럼 그런 주장보다 더 무지를 조장하고 호기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없다. 18. 그러나 라이엘은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빙하가 변화의 요인이란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싶고 그는 빙하기에 대한 루이 아가씨의 주장을
지구의 냉동이라는 말로 비웃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포유류는 가장 오래된 화석 지역에서도 발견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동물과 식물들이 갑작스러운 멸종을 맞이했다는 주장을 거부했고 포유류, 파충류, 어류와 같은 주요 생물들이 태초부터 함께 존재해왔다고 믿었다. 21세기. 결국 그런 주장들은 옳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엘의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가 없었다. 지질학의 원리는 라이엘의 생전에 12판까지 발간됐고 그 책에 소개됐던 개념들은 20세기의 지질학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다빈은 비그로 항해해서 조판을 읽은 후에 지질학의 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째로 바꾸어 놓아서 라이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점이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다윈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라이엘을 거의 신이라고 여겼다. 라이엘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서 1980년대의 지질학자들이 충격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났다는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때에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설명할 것이다. 현대 지질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지만 모든 문제들이 부드럽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질학자들은 암석들을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분류하려고 했지만 언제를 경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대봉기 대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됐다. 1830년대 후반 데번셔 지방에서 발견된 지층의 해석에 대해서 영국 지질학회에서 일어났던 논란. 그 논쟁은 케임브리지의 애덤 세즈윅 목사가 당초 로데릭 머치슨이 실루리아기에 만들어졌다고 옳게 주장했던 고생대의 약 3억 9,500만에서 4억 3천만 년 전 암석층을 캄브리아기 고생대 초기 약 5억 7천만 년에서 5억 년 전의 것이라고 잘못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몇 년 동안 계속됐던 논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화가 난 머치슨은 친구에게 드라베슈는 더러운 개와 같다고 적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23. 마틴 J.S. 루드윅의 훌륭하기는 하지만 문미 건조한 대봉기 대논쟁의 소제목들을 훑어보면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신사적인 논쟁의 무대와 경사함의 발견처럼 평범하게 시작하지만 경사함에 대한 공방, 반죽과 반박, 고역한 소문들, 위버의 주장 철회, 광구장의 제자리 찾기, 그 논쟁이 정말 심각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머치슨, 라이란트 공격 시작으로 이어진다. 싸움은 1879년에 캄브리아기와 실루리아기 사이에 오르도비스키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렸다. 고생대에 속하며 약 4억 3천만에서 5억 년 전. 초기에는 영국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질학 용어 중에는 영국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본기는 영국의 대본이라는 지역에서 유래됐다. 캄브리아기는 웨일스의 로마 이름에서 유래됐고 오르드비스기와 실루리아기는 고대 웨일스 부족이었던 오르도비스족과 실루리아족의 이름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지질학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름이 쓰이게 됐다. 쥐라기는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에 있는 쥐라 산맥을 뜻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중에 쥐라기 공원, 쥐라기 파크라는 영화 있죠. 페름기는 옛날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 있던 페름이라는 지역과 관계가 있다. 라틴어로 분필에서 유래된 백악기. 크리타시어스는 JJ 도마리우스 달로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벨기에의 지질학자가 붙인 것이다. 24. 본래 지질학에서는 지질시대를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로 구분했다. 그러나 그런 구분은 너무 단순한 것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수정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1기와 제2기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제4기는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3기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세 번째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렸다. 라이엘은 지질학의 원리에서 공룡시대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epoch times 그런 신문도 있죠. series라는 시간 단위를 도입했다. 홍적세, 플레이스토신 가장 최근, 플라이오세 최근, 미오세 비교적 최근, 그리고 가장 아주 애매하기는 하지만 올리고세 홍적세 대략 1만에서 160만 년 전의 빙하기로부터 시작된다. 현재까지를 포함시키기도 하고 대략 1만 년 전의 빙하기 이후 현재까지로 충적세 홀로신로 다시 구분하기도 한다. 플리오세 약 700만 년 전부터 북반부에서 척추동물이 출현했다. 미오세 2600만 년 전부터 현재의 포유류가 출현했다. 네. 올리고스 조금 최근 그것이다. 본래 라이엘은 미오싱크로너스나 플리오싱크로너스처럼 싱크로너스라는 어미를 붙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윌리엄 슈어 목사가 어원 확산의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미어너스나 플리어너스처럼 이어스를 붙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라는 어미는 일종의 타협만이었던 셈이다. 25. 오늘날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 지질 시대는 우선 크게 선캄브리아대, 프리캄브리안, 고생대, 팔레조이크, 그리스어로 고대 생물 중생대, 메소조이크, 중간 생물, 그리고 신생대, 시노조이크, 새로운 생물, 을 비롯한 4개의 에라로 나눈다. 그런 대는 다시 10여 개로부터 20여 개로 나누어져서 흔히 페리어드라고 부르지만 시스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백악기,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실루리아기 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올리고세 약 3,800만 년 전부터로 당시에 출현했던 생물종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생물종은 매우 드물다. 선캄브리아대 지구가 생성된 이후부터 약 5억 7천만 년 전까지 고생대 선캄브리아기로부터 약 2억 2,500만 년 전까지 신생대 고생대로부터 약 6,500만 년 전까지 중생대가 그거였고 신생대가 중생대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신생대 시험을 볼 것은 아니지만 지지시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존 윌퍼드가 말했듯이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고 페룬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등은 달, 월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대기, 개, 월 그리고 라이엘이 제안했던 홍적세나 미오세와 같은 새 에포크는 화석학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최근에 6,500만 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절, 스테이지 또는 에이지로 세분하기도 한다. 이 이름들은 광맥의 경우처럼 일리노이세, 디모인세, 크루아시, 킴메리제스처럼 고약한 지명을 따라서 붙여진다. 존 맥피에 따르면 그런 이름들을 모두 합치면 수백 개나 된다고 한다. 26. 전문적으로 지질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름들을 들어볼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 새 더욱 혼란스러운 사실은 북아메리카의 절들은 유럽의 절들과 이름이 다르고 시기적으로 그저 비슷할 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의 신시내티 절은 대략 유럽의 아슈제 절과 그보다 조금 일찍 만들어진 카라독 절이 약간 합쳐진 것에 해당한다. 갑자기 그냥 생각난 건데 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뉴스라는 말이 있는데 뉴스는 약간 시간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새롭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해요. 노스,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그거의 약자를 해서 그 뉴스 뿐만 아니라 교과서나 사람마다 다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세를 7개 새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4개의 새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3기와 제4기 대신에 제3기과 신제3기라고 부르는 책도 있다. 선캄브리아기를 다시 태고대와 원생대로 나누기도 한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모두 합쳐서 현생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이런 이름들은 전부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암석은 전혀 다른 계, 시스템, 통, 시리즈, 기, 스테이지로 분류한다. 또 암석이 생성된 시기와 암석층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혼란스럽지만 지질학자들에게는 단순히 유행의 문제일 뿐이다. 영국의 화산학자 리처드 포티는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의 경계에 대한 20세기의 오랜 논란에 대해서 생명의 역사에서 은유적으로 보면 밀리초에 불과한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성인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과 같다고 했다. 28. 개통기 오늘날에는 정교한 연대 측정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19세기의 지질학자들은 대부분 희망을 근거로 한 짐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암석과 화석을 연대순으로 늘어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룡, 류에 속하는 이크티오사우루스의 유골을 살펴본 버클랜드는 그것이 1만 년 또는 1만 년의 1만 배 전에 살았을 것이라고 밖에는 추정을 할 수가 없었다. 29. 믿을만한 연대 추정법은 없었지만 연대를 추정해보려는 사람들은 많았다. 아일랜드 교회의 제임스 어셔 대주교가 1650년에 성서의 기록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약성서 연대기라는 두꺼운 책을 발간했던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역사학자들과 저술가들은 지구가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정오에 창조되었다는 그의 주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어쇼에 대해서 언급한 책은 대단히 많고 그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가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 1650년이라는 책도 있고 1654년 또는 1664년의 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구의 탄생일이 10월 26일이라고 적은 책도 많다. 그의 이름을 어셔가 아니라 어셔로 잘못 기록한 책도 있다. 자세한 얘기는 스티븐 J. 굴드의 새끼돼지 8마리에 소개되어 있다. 어셔의 주장이 과학적인 것이라는 미신과도 같은 믿음은 19세기까지도 이어졌고 많은 책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라이엘이었다. 스테븐 J. 굴드의 시간의 화살에서는 1980년대에 유행하던 책에서 라이엘이 책을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구가 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는 내용을 소개했다. 30.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마틴 J.S. 루디기에 따르면 지질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지질학자들 중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창세기의 직계주의적 해석에 따른 시간적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32. 19세기의 가장 독실한 사람이었던 버클랜드 목사마저도 성서는 하늘과 땅이 첫날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태초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34. 그는 태초가 100만 년에 100만 배 동안 계속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였다. 처음으로 지구 나이를 추정하려던 사람들 중에는 신뢰할 수 있었던 에드먼드 헨리도 포함된다. 그는 1715년에 바다 전체에 녹아 있는 소금의 총량을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소금의 양으로 나누면 바다가 존재했던 기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지구의 대략적인 나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바다에 누워있는 소금의 총량이나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소금의 양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양을 측정하는 실험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비록 과학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초의 그럴듯한 측정은 프랑스의 디퐁 백장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에 의해서 1770년대에 이루어졌다. 탄광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지구가 상당한 양의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열이 발산되는 속도를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비퐁은 하얗게 빛날 정도로 가열한 둥근 공을 만졌을 때 열이 소실되는 속도를 추산하는 실험을 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만졌을 것이다. 그 결과로부터 그는 지구의 나이가 7만 5천년에서 16만 8천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그것은 엄청나게 작은 값이었지만 당시로는 획기적인 결과였다. 결국 비퐁은 그런 주장 때문에 파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야근 사람이었던 그는 곧바로 자신이 경솔했던 이교적 주장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후에 쓴 글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지구의 역사가 적어도 500만 년은 될 것이고 어쩌면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됐다. 그래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영국 남부에서 켄트, 서리, 서식스에 이르는 윌드 지역의 지질학적 변화가 무려 3억 666만 2400년에 걸쳐서 완성됐다고 했다는 주장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35. 그의 주장은 인상적일 정도로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지구의 나이와 너무나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다. 다윈은 정확한 숫자를 아주 좋아했다. 훗날에 발표한 글에서는 영국의 땅 1에이커에 53,767마리의 지렁이가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주장은 인상적일 정도로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다윈은 그런 주장이 극심한 논란이 되자 제3판에서는 그런 주장을 빼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다윈을 비롯한 몇몇 지질학자들에게는 지구의 역사가 매우 길어야만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밝혀낼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18